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알아볼 건 비교하고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분석법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업 분석입니다. 자, 재무제표 같은 거 분석을 하고요. 차트를 봐요. 차트를 보고 나서 차트가 차트상 바닥 구간, 월봉상 바닥 구간.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뭐 톡이 막 와요. 알려달라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SH삐돌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갈 것이냐 를 판단을 할 때 이제 보통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살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자 4차 산업 관련, 자 4차 산업 관련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데이터 관련 부분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따라갈 회사가 많이 없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되겠고요. 자,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 빅데이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받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서 분석을 해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없죠. 온라인 플랫폼 이쪽에는 살펴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지금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개인 미디어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그 큰 회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카카오는 일단 로엔을 인수합병을 했고, 네이버는 이번에 뭐 뉴스가 터져서 YG 엔터라든가 YG 플러스가 이제 많이 날라갔죠. 보면은 네이버는 이제 1,000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거고, YG 엔터와 YG 플러스랑 함께 네이버는 YG 엔터와 YG 플러스 YG 플러스랑 함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윈윈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재. 카카오가 가장 문제점이 이제 실적이 부재했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지금 우리나라 방송 3사 SBS 무슨 뭐 KBS 그리고 뭐 CJNM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케이블 방송들, 그걸 다 합한 광고 수입보다 온라인에서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만큼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수익 구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음원 사이트인 로엔을 샀어요. 그러면 로엔과 같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을 한 경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YG하고 YG 엔터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 5년 동안 5천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YG에 5천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다른 기획사들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지, YG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네이버가, 알아서 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카카오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로엔의 실적이 탐이 나니까 1조 단위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단위가 훨씬 크죠, 네이버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합병을 통한 효과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주식이 바닥 구간이다. 이런 모멘텀이 없어요.
이런 모멘텀이 부재하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오래 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도 없고 돈도 많은 회사고요. 또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우리는 바닥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요. 네이버는 모멘텀은 부각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버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회사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가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삼성전자 이런 공룡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진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의 상실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예를 들어서 80%를 지금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그리고 카카오가 20%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근데 카카오가 이 부분을 이제 빼앗아갈 확률이 높은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 거를 뺏어서 자기들이 취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20%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네이버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뭐 되도 않는 기업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 목록에서 배제가 되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성장을 이렇게 많이 해 있는 공룡 기업들보다 바닥에서 이렇게 그 시장을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받게 되면 실질 가치보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폭이 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익폭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담아야 되겠죠. 분산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지금 살펴보면, 이제 일본과 동남아에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통해서 이제 YG엔터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죠. 일본과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개인 방송을 입힌다든가 뭐 이제 방송을 입히면서 YG엔터의 뭐라 그래야 되지? YG엔터의 아티스트들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자, YG엔터랑 YG플러스는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빠졌는지를 살펴볼게요. YG엔터는 사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 사드니 뭐냐 하면서 장이 안 좋고 엔터주들이 하락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락한 것 같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YG엔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YG엔터에는. 그리고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죠. YG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YG엔터의 좀 수익폭을 이제 깎아 먹으면서 같이 동반 하락한 경향이 있어요. 자, YG엔터의 자회사인데 이제 지금 화장품 사업을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투자를 해놨는데 재고량이 굉장히 많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YG엔터와 YG플러스가 이제 하락을 한 건데, YG엔터의 제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보면 영향력이 엄청나다. CL 뭐 공항 패션이라 그래갖고 뭐 하나 입고 그냥 공항 가면 그냥 완판녀 뭐 유명했어요. 과거에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샤넬, 우리 뭐 명품 유명한 돌체, 무슨 뭐 이런 그 외국의 그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뭐 자기네 그 뭐라 그래야 돼, 패션쇼 있을 때마다 이제 뭐 초대를 하고 호텔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하면서 초대하고 또 그 협찬하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SM이나 이런 데보다 YG가 이런 아티스트 파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가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G 플러스 쉽게 말하면 지금 화장품 이번에 문샷에서 그 립스틱이 나왔죠? 그때 지금 막 뜨고 있는 애들 블랙핑크. 자, YG엔터에서 지금 뭐 음원만 내면은 뭐 그냥
올킬하고 음원 차트 올킬하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있어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제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YG 엔터에 모델료를 지급을 하고 지드래곤이나 누구를 쓰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YG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들이 챙겨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쉽게 말하면 YG 엔터와 네이버, YG 플러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YG 엔터, YG 플러스. 이게 이만큼 성장성이 좋은데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자리가 높다 그러면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트레이딩을 하든 그냥 지속 보유를 하든 그냥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카카오는 로엔이 뭐 바닥에서 뭐 수천 프로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음원 멜론이, 나는 그냥 멜론이 로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어요. 왜? 내가 관심 종목이 아니야. 너무 비싸 지금. 너무 고점이야. 근데 실적이 엄청나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음원을 유통을 하면서 카카오랑 무슨 시너지가 발휘하게 되면 실적이 더 늘어나겠지만 상승폭이 작다. 회사가 2배, 3배 성장을 해도 회사가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경향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굉장히 자리가 낮아요. 반대로 네이버와 비교해보면, 그러면 섹터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리고 YG 엔터, YG 플러스하고 로엔이 비슷한 섹터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는데, 비슷한 섹터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은 나뉜다는 거죠. YG 엔터, YG 플러스,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바닥에서 트레이딩을 하든지 그냥 보유를 하든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의 분석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차트상. 차트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까지, 어느 부분이 침체권이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주체가 누구고, 이런 부분까지가 다 차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를 분석을 하게 되면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바닥에 근접한 구간부터 보유를 하는 게 상승폭이 크겠죠. 그래서 남들은 다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왜냐면 역배열 구간에가 더 안전해요. 정배열 구간에 있는 것보다. 정배열 구간에 있다 모멘텀이 사라지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바닥까지 하락폭이 바닥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30% 50%가 한정된다 그러면 정배열에 있는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은 70% 80% 90%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잡아가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수익폭이 더 크게 나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어느 정도 해 있는 구간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정배열 구간에 있고 많이 상승했는 동에서 이제 튈 확률이 높아요. 이거 확률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니까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고점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잡아놔야죠. 고점에서 바닥으로 꼬꾸라지면 막 80% 90% 빠지는데, 자, 손절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손절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주식이 언제 튈지, 어디까지 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 없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고요. 손절이라 그래서 리스크 대비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리스크 대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전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투자자들, 워렌 버핏, 무슨 뭐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데 거의 뭐 투자자들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손절 있는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엉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다. 엉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회비 많이 받아먹고 단기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데이터 만들기는 얼마나 좋아요. 타점만 제대로 잡으면 상승을 하고 뭐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자금이면 평생 1000만원짜리예요. 1억이 자금이면 평생 1억짜리 사람이에요. 1억짜리 그릇이에요. 단타하면서 10억씩 배팅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팅하는 사람 완전 진짜 제대로 투기꾼이죠. 그렇게 배팅하려면 뭐 하려고 주식을 해요? 선물하고 옵션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단기 투자라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기 성향의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멘텀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은 보유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산으로 가서 너무 많은 걸 오픈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딱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거,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가서 하지 않아요. 왜? 입 아프고 귀찮으니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 공감대가 형성하는 사람들 아니면요, 어떻게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흠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거에 제가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지쳐 있어서 어디 가서 뭐 사업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만나진 않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교류가 단절되는 사람들은 친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상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좁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상하고 생각의 차이는 변하지가 않으면 절대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딱 인지를 하게 되면서 가족한테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 간에도 생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을 설득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나랑 이제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뭐라 그래야 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막 발생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너무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가 않더라고요. 반감만 서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배제하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효율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 또 한 섹터를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화점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이제 면세점 신규 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크게 맞은 상황이에요. 근데 면세점은 지금 아직 신규로 런칭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스크는 지금 아직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리스크를 이제 사드 악재로 크게 맞으면서 되게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쌓였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주소 중에서는 거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중국 사드 악재에 대한 우려를 거의 뭐 해소시킬 만큼 실적을 내놓고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보면 GKL 같은 경우 무슨 사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관광객이 줄고 뭐하고 하면 실적을 딱 막상 까보니까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받고 있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하니 던지는 투매 구간 적용받아서 더 싸져 있다. 더 싸져 있다는 건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담아야죠. 그럼 사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다 돈 벌어준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은 바닥 구간이고, 이런저런 실적이라든가 를 봤을 때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중장기 보유 관점이 가능해요. 시너지를 발휘할 확률이 높아. 근데 이제 비슷한 섹터가 이제 호텔신라가 있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 면세점이 너무 많아. 프랜차이즈 막 내주는 것처럼 나라에서 지금 면세점을 거의 뭐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니들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허가 내줄 테니까 니들 사업 운영해서 세금 더 내. 뭐 이런 관점이에요.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가끔 보면 정책적으로 너무 무지하지 않나, 정치인들이. 물론 정치인들이 나온 데가 다 어디겠어요. 맨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또 법학과. 도대체 법학과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굴려? 이런 사람들 왜 대선에 나오는 거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 그 자체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G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장이 새로 바뀌면서 이 회장이 처음에 했던 일이 긴축이었어요. 회사가 이제 부실해지고 굉장히 힘드니까 인원을 많이 감축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쳐냈어요. 직원들을 많이 쳐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익성이 확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이 망하면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람을 더 뽑아 막 이제 기업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체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왜 잘 살고 있어요? 자, 미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야? 미르켈 총리. 아무튼 미르켈 총리. 단단하게 이제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채를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빌려준 돈밖에 없어요. 부채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못 살 수가 있어요. 부채가 없는데. 이런 무언가 좀 혁신적인 그런 사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은 과거 왕권 시대가 아니에요. 뭐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여기저기에서 이거 대주고 저거 대주고 이런 지금 정치를 펼칠 만한 국면이 아니라고요. 지금 돈이 힘이에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확실히 박혀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인식이 부족해요. 문재인이라든가 뭐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놓은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깝깝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3위에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동, 언론 이런 부분에서 인기 투표예요. 지금 대통령은 인기 투표로 뽑힌다. 그 사람의 능력과 무언가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줄 몰라요. 국민들이 판단력이 부족하다. 경제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발 이렇게 더 도약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해야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두바이 같은 나라 보세요. 전 국민이 잘 살잖아요. 거지가 연봉이 뭐 1억 3천인가 그런데요.
평균. 그리고 무슨 한 달에 많이 벌면 8천만 원씩 번대요. 그리고 거지가 뭐 5성급 호텔에서 잠자고 그러는데요. 그런 뉴스를 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에서 두바이에서 거지하려고 미리국을 많이 해갖고 뭐 잡혀가는 뉴스들도 가끔 봤어요. 이게 왜 그래요? 두바이 그 나라 전체가 잘 살아서 그래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지를 하고 있어도 당당해요.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지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되려면 나라가 부자가 돼야 돼요. 이게 나라가 가난하면요 국민들이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해도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다. 꼭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발달하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세상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인지가 부족해요. 지금 뭐 1980년대, 뭐 1900년대 이때 하던 정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나 큰일 났다 진짜. 이번에는 또 내용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각각의 생각을 다 존중합니다. 꼭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갔어요. 자, 백화점 관련주들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PBR이 굉장히 높아요. 모멘텀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트상에 이제 바닥을 나타내고 있지만 PBR, 즉 기업 가치가 고평가 구간이다. 그럼 같은 섹터에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호텔신라는 고평가 구간에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을 사야죠. 차트상으로는 호텔신라도 신세계도 현대백화점도 다 자리가 낮아요. 그리고 호텔신라가 어떻게 보면 자리가 가장 낮아 보이는데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주식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호텔신라는 그럼 과거의 상승폭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 모멘텀만 살짝 부각받으면 호텔신라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고요. 꼭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아도 원래 가치를 찾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거나 기업 가치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설 때까지는 횡보를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더 빠지긴 좀 힘들어 보이고 더 빠진다 그래도 한 30%나 빠지겠죠? 그래도 고평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횡보를 하겠죠, 주식은. 왜냐면, 지금 호텔신라가 PBR이 2점 몇 배예요. 2점 뭐 7배인가 뭐 2점 몇 배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는 지금 1배가 미만이에요. 뭐 0.7배, 0.6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PBR 1배까지 올라가면 30%, 40%의 상승 여력은 열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이제 따블 가는 건데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멘텀이 만약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이 갈 거고 만약에 모멘텀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20%, 30%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 그럼 주가가 여기서 30%가 빠지면 이제 그 30% 빠진 구간에선 이제 PBR이 뭐 0.34배 되겠죠.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따블이 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주식 분석을 할 때는 재무지표하고 현재 상황 모든 걸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언론 내에서 떠들어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창의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땡큐다. 그리고 진짜 주식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팔고 나오죠. 제가 어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YG 플러스.
이게 좋아요. 이렇게 회사가 좋아. 그건 알아. 근데 진입 시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있잖아요. 수익 구간이 20-30% 나왔어. 그럼 이게 만약에 장기 보유 계좌에 우리 적립 계좌에 들어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적립 계좌에 들어있다면 그냥 보유하고 가면 돼요. 여기서 10% 20%가 더 빠지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가면 된다고요. 근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가야죠. 왜? 전체 계좌에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로 운영을 하는 계좌니까. 이렇게 항상 내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원칙이 이렇게 철저히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말을 했으니까 차트를 한 번씩 딱 보여줘야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이제 백화점 관련주는 이제 뭐 차트는 거의 다 바닥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표 보면 신세계 지금 0.5배죠. 지금 반절 구간이에요, 반절 구간. 제가치만 받으면 그냥 더블 난다는 소리에 지금 가격에서 40만원, 38만원 가야 된다는 거죠. 신세계는. 현대백화점. 지금 바닥 구간인데, PBR이 0.6배예요. 현대백화점보다 신세계가 더 싸네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를 볼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2.3배잖아요. 그쵸? PER도 63배예요. 아까 PER이 현대백화점은 8배였죠. 보통 PER은 이제 성장성 지표를 봅니다. 그럼 성장성도 이렇게 없는데 비싸.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횡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 월봉. 자, 호텔신라부터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 이제 뭐 면세 뭐 이런 게 이제 부각받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이때 뭐 PBR이 몇 배였겠어요? 한 4배, 5배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고생해야 된다. 여기서 한 10년 정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종목은.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보면 야, 호텔신라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훨씬 덜 빠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기업 가치로 보면 PBR을 확인해 봤을 때 성장 가치가 훨씬 크다. 이렇게 덜 빠진 것 같은데 호텔신라보다 훨씬 싼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이 어떻게 바닥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적고 한 종목들은 저는 이제 따로 보는 투자 지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월봉상에서 보면 호텔신라보다 훨씬 덜 빠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호텔신라보다 훨씬 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바닥 시그널이 나왔어요. 바닥 시점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재무지표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더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창의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카카오와 로엔 합병. 자, 이외 네이버와 YG 엔터, 또 YG 플러스. 자, 그러면은 섹터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비슷한데 카카오가 싸다. 그리고 모멘텀을 받게 되면, 자, 이거를 네이버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집어먹을 확률이 카카오가 더 높다고 나는 판단을 해서 카카오는 투자를 해도 네이버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럼 로엔하고 YG 엔터, YG 플러스를 봤을 때는 비슷한 섹터예요. 음원, 엔터주. 그리고 나서 뭐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YG 엔터의 이제 소속 기업이니까 자회사죠.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YG 엔터 하나로 본다 그랬을 때 로엔에 투자할래, YG 엔터에 투자할래. 이게 봤을 때는 YG 엔터에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 YG 엔터는 성장성도 로엔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훨씬 싸죠. 그리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럼 YG 엔터에 투자를 해야죠.
자, 카카오에 투자를 하고 YG엔터에 투자를 하고. 자, 백화점 같은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는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사실 면세점 관련주에 속하겠죠. 백화점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 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신세계 현대백화점에는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호텔신라에는 나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어요.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습니다.